시각에서 본 대면평가 요령 강의하게 될 이권태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경인지회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방금도 심사가 끝나서 오는 길인데요. ISO 심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하게 될 대면평가 요령은 여러분이 정책자금 신청을 위한 선정을 위한 최종 단계로서 대면평가에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정책자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될 내용은 정책평가 요령, 대면평가 요령. 이거 벌써 실수가 나오네 이거. 우선 그에 앞서서 우리 한국기술개발협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는 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춘 경영자문을 수행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핵심 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협회입니다. 주요 컨설팅 분야는 정부 지원 사업 및 정책자금 매칭, 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 자문, 투자 유치 및 R&D 개발 로드맵 자문, 기업 금융 자문 등입니다. 한국기술개발협회는 각 분야별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위원들이 전문 분야에 맞는 컨설팅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목표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면평가 요령에 대한 기준이 되는 과제는 여러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첫걸음 도약 부분에 대한 부분과 또 중소기업 적화업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부분과 소공인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과제를 샘플 삼아서 대면평가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면평가 심사 기준 예로 보이는 것은 중소기업 적화업종에 관련된 그런 평가 기준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기술성 검토가 40점, 사업성 검토가 60점입니다. 이걸로 봐서 기술성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점수를 더 주고 최종 선정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술성 검토 중에서 기술개발의 필요성 부분 보면은 기술개발 목표 수준, 모방 가능성 및 시급성이 10점, 개발과제의 신규성, 창의성 및 특허 등 권리 확보 가능성이 10점. 그래서 개발하고자 했는 최종 목표 수준이 독창적이고 또 신규성이며 창의성이 보장이 돼서 특허 등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만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최대 20점까지 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을 보시면 세부 핵심 기술별 개발 방법, 핵심 기술별 개발 방법, 또 기술개발 수행기관 구성 및 애로사항 해결 방법 및 적정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 기술별 개발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과제에 신청한 그 제품을 개발을 할 것인가,
그 개발 방법이 구체적으로 잘 표현이 돼야 이 부분에 대한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수행기간 구성이라 하면 수행기간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적정한 것이냐 라는 것을 두고 점수를 매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 해결 방법,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개발 자금이라든지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모자라거나 시험기구 그런 부분이 모자랐을 때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으로 대두가 될 텐데, 그런 것을 해결할 방법의 적정성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런 것이 10점. 그리고 목표 달성도 평가 방법, 정량 목표의 적정성 및 측정 가능성,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면 평가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가 수치화된 정량적 목표를 내세워서 또 그 목표를 측정 가능함으로 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나중에 공인 인증서 등을 통하여 성공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목표 달성도 평가입니다. 이런 부분이 10점. 그래서 기술성 검토의 합계가 총 40점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기술성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이런 단계별로 준비를 하시면 기술성 40점을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평점이 보통 10점 탁월, 8점 우수, 6점 보통, 4점 미흡, 2점 불량,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대부분 10점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고, 잘하면 총 우수로 해서 8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40점 총점 중에서 8점씩 다 받으면 32점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사업성 부분에서 40점을 받으면 한 72점 정도로 이렇게 선정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점수 70점 이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업성 검토 60점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4번 시장의 규모, 5번 시장의 성장성, 6번 시장 진입 가능성, 7번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점수 60점을 받게 되겠는데요. 탁월했을 때는 15점씩, 우수했을 때는 12점씩, 보통을 했을 때는 6점, 미흡일 때는 9점, 6점, 3점 이런 순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시장의 규모는 국내 시장의 규모입니다. 우리가 개발하고자 있는 제품이 또는 아이디어가 국내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그 제품이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 기껏 개발을 했는데 또 정부에서 지원 자금을 수령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시장의 규모가 작으면 정부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의 시장 규모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분야의 시장의 규모를 잘 나타내주고 이렇게 어필을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성장성.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제품이 얼마나 시장에 반영이 되고 성장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 또 얼마나 우리 제품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늘어가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 또한 시장 가능성이 또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만 선정이 되는 점수를 받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시장 진입 가능성. 시장 구조와 진입 장벽 및 중소기업의 적합성입니다. 시장 구조라는 것은 우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또는 유사한 제품이 기존에 있는가, 그 제품들이 지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이며 그 진입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기술력과 시장성이 있는지, 그런 것 등을 판단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되고 독창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7번째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입니다.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입니다.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주로 우리가 우리 회사의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 우리 회사의 규모나 우리 회사의 그래서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부분, 그런 부분이 계획의 타당성 부분이 이제 점수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화면을 어떻게 하게 큰 건지 모르겠네. 화면을 크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이게 최적 창이 뭐냐? 전체적 창? 네. TV를 이쪽 보지 마시고. 이쪽을 보라고요? 네, 이쪽을 가리키면서 좀. 이쪽을 이렇게 가리키면 네, 알겠습니다. 이거 서툴러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표는 평가일 및 장소를 통보받은 표입니다. 대부분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는데, 대전에 있고요. 또 서울에도, 여의도에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날짜별로 이렇게 수행 그 과제 번호별로 이렇게 시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은 과제 번호 하나당 기업 하나죠. 그래서 시간이 20분 간격, 40분 간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발표에 20분 Q&A 시간을 갖도록 하고, 상당히 바쁜 스케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후에 1시부터 시작해서 4시 20분까지 6개의 기업이 이게 소화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데, 20분 동안에 우리 사업에 대한 개발 기술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 되고요. 또 시간 안에 잘 맞춰야지만 평가자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Q&A 시간을 20분 동안에 평가자들로부터의 기술과 사업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술이 독창성이 있고 신규성이 있느냐, 또 그 개발한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고, 또 시장 장벽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무엇이냐, 또 기술을
잘 카피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무엇이냐 등등 여러가지 준비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첫걸음 도약에 대한 지원과제 대만 평가의 일부입니다. 여기서도 나왔다시피 중복성, 유사성 이런 것에 대한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기 생산 제품과 유사한지 중복성은 없는지, 이 뜻은 뭐냐면 개발하는 기업에서 기존에 개발하거나 또는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고요. 또 기개발 지원 과제와 유사성이나 중복성이 있지는 않느냐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표별 부합 여부를 평가해서 한 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 시에는 지원이 제외되면서 모두 부적합 시에는 모두 부합 시에 한해서 아래 평가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업 적합성을 보시게 되면 산학협력 필요성이 2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이 10점, 또 기술성 40점, 개발기술의 창의성 10점, 개발과정 및 방법 15점, 목표 달성도 15점. 네, 점수의 배점 조금 다를지 몰라도 아까 평가표하고 그렇게 크게 다른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 그래서 사업성은 시장규모 성장성 15점, 사업화계획 타당성 15점. 네, 그래서 사업 적합성이 30점, 기술성이 40점, 사업성이 3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은 주관기관과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있는지 요 필요성에 대해서 또 부각을 시켜야 되겠죠.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시험 장비의 부족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초학문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기술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산학협력을 할 필요성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기술 관련 주관기관의 전문성. 네. 주관기관의 전문성이라면은 그 제품과 관련해서 업력이 몇 년이 되는지, 또 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있는지, 또 연구 전담 요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또 대표의 연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어느 정도 종사를 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 등등이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적합성은 주관기관과 또 참여기업의 업무 분담 적정성을 통해서 판단이 되어지고요.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의 사업비 배분 적절성도 이렇게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 주관기관의 참여기업에 비해서 치우쳐 있거나 또 그런 것이 불공평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런 것이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성에 있어서는 개발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이게 아까 비슷하죠. 개발기술의 적시성이라면은 사회적으로 그 기술이 필요한 시점인지라는 것이 적시성이겠죠. 그 다음에 개발기술의 방법의 적절성, 기술 개발의 방법이 적절하게 순서적으로 진행되는지, 그런 것 등등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기업의 주력상품의 응용 및 파급 효과. 네, 참여기업이 기존에 제작 또는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그런 잘 응용하거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 등등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 달성도는 최종 개발 목표의 수준이 적정한지,
또 정량적 목표 측정이 가능한지 이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성은 개발 기술의 판매 시장 성장 가능성과 시장 진입 가능성, 시장 진입 장벽 등을 어떻게 해치고 나갈 것인지 그런 방법에 있어서 타당한지를 보겠죠. 또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 파악계획의 경제적 파급 효과, 사업 실행계획의 실행 가능성 등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평소에 국내의 판로를 위한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평소에 받아놓은 주문서나 MOU, 또 계약서, 주문서, 이런 것, 발주서 이런 것 등이 여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그 해외 수요처로부터 받은 구매 의향서 이런 것, 또 MOU 맺은 것 이런 것 등등이 이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평가 관련 안내사항을 잠시 보겠습니다. 평가 관련 안내사항은 안 넘어가네. 네. 8페이지에서 11페이지로 갖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안 되네요. 일단은 나눠드린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눈이 안 보이니까. 평가 관련 안내사항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평가 방식입니다. 평가 방식은 대면 평가, 과제 책임자가 최종 발표를 하게 되겠는데요. 과제 책임자는 대표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연구소장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참여연구원이 발표할 수가 있는데 최종 발표 20분과 평가위원 질의응답 20분 총 40분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7인 내외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평가위원장 한 분 계시고 3분씩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앞에서 평가를 위한 대면 평가를 위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장 입장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평가장이 다소 여건이 협소해서 발표자를 포함한 최대 3인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발표는 원칙적으로 과제 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해외 출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참여연구원이 대리 발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과제 책임자가 참석을 할 때는 과제 발표를 참여연구원이 진행하는 경우에도 위임장을 꼭 지참을 해야지 됩니다. 참여연구원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인원만 인정이 됩니다. 참여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장으로 입장이 불가하고요. 배석이 불가합니다. 시스템 입력 후에 과제 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 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변경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과제 책임자에 대한 주관기관의 대표자의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을 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준비 자료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종합관리 시스템에 업로드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발표할 기업의 과제 책임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평가자들은 사업계획서를 다 읽어보고 과연 그 기업이 어떤 부분에 불합리한가 그런 부분을 미리 질문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게 되겠는데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이 되어서 보완이 된다 그러면 질문을 안 받아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최초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아닌 보완 사업계획서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수정 사업계획서라고 그러기도 하죠. 사업계획서 외에 PPT 사용 및 PPT 출력 등은 제출이 불가합니다. 빔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중소기업 작업종 및 산학협력 첫걸음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빔 프로젝트를 사용합니다.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A1 사이즈 2매 이상 이내의 자료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평가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업로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하여 발표 시 제시된 자료는 단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과제에 있어서는 발표 평가 부분이 점점 생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공정 기술 개발 과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장 평가 시 대면 평가와 겸해서 이렇게 단계를 축약하는 경우가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발표에 대한 스트레스나 또 제대로 경험이 없어서 발표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중소기업은 이 발표가 참 어렵긴 합니다. 실제로 개발하고자 하는 건 기술과 제품의 창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발표를 잘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후의 결과 통보는 대략 평가 후 7일에서 10일 이내에 종합관리 시스템 전자알림방과 전자메일을 통해서 과제 권한자, 종합관리 시스템의 상의 대표자나 과제 책임자, 실무 책임자에게 통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 결과 통보는 전 유무선이나 구두 확인이 불가하고요. 종합관리 시스템의 연락처 기입 오류로 인해서 누락 변경으로 인한 결과 확인은 불가하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 책임으로 업체 연락처 확인 등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서는 평가장 여건상 주차 지원하지 않고 주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이고요. 평가 대상 리스트를 통해 평가 일정 및 장소는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과제 번호를 잘 식별해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평가장은 대전 본원과 서울 R&D 평가센터 두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평가장에 대한 위치는 꼭 사전에 잘 파악을 하셨다가 엉뚱한 곳으로 가셔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서 평가 시작 한 30분 전에 도착해서 대기하는 것이 좋겠고요. 과제 책임자 또는 대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신원 확인용으로 지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면 평가 관련한 안내사항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발표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무엇을 발표할 것인가,
사업의 환경과 배경, 또 기술 제품의 개념, 또 기술 개발 능력, 또 사업화 능력, 개발 목표 및 기간, 또 예산 및 기업의 소개 등 큰 제목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이유, 기술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이디어로 가지고 있던 그러한 제품의 개발이 전에는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는가, 그 제품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전에는 어떠한 경제적인 손실 속에서 있었는가, 또 어떠한 기술적 부족함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 기술 개발하는 경제적 이유와 기술적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시대적인 환경과 배경. 시대적인 환경과 배경이라 하면은 현 사회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었는지, 또는 어떠한 재난이나 어떠한 불편함 속에서 살게 되었는지 같은 것이 시대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대적인 환경과 배경이겠죠. 종래 기술의 문제점. 기존에 기초적인 기술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술이 발전하지 않고 있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이 시작이 됐는지, 그런 것 등을 이제 피력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기술적,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런 것 등을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PPT로 발표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PPT 문서로 작성하고, 또 PPT 안에 내용을 문장이 아닌 문구로, 또 문자보다는 그림으로, 또 안정감 있는 구도로 이렇게 작성해야 평가자의 시선을 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세 번째 페이지에 기술의 기본 개념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은 어떠한 개념에 의해서 개발할 것인가. 이것을 말로다 또는 글로다가 쓰려면 길어지겠죠. 한마디의 이미지,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보여주면 시각적인 효과로서 바로 평가자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림이나 그런 이미지 개념도를 첫 번에 이렇게 포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아래 기술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문구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우수성과 또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여튼 첫 번에 기본 개념들을 삽입해서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집중하고 강조하도록 명확히 이해 전달하는 것이 발표평가의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연구 실적과 인증서, 연구 인력과 설비, 연구 협력 네트워크, 기술 개발 추진 체계, 이런 것 등등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연구 역량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료들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지참해 가지고 가서, 또는 아니면 PPT 자료에 삽입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거나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연구 인력은 몇 명이고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연구를 위한 설비는 어떠한 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지금 연구소의
부서로 인증을 받고 있는지, 또 연구 전담 부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표현하면 좋겠고요. 연구 협력 네트워크라고 하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을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와주는 학교나 연구기관이 있는지, 그런 기관과 MOU를 맺고 있는지, 그런 MOU를 맺은 그런 증서 같은 것을 보여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기술개발 추진체계,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으로 나눠서 협력하는 그런 과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의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표 또는 과제 책임자의 연구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경험치를 잘 말씀을 해주시면 연구 역량에 대한 또는 과제가 성공할 것이라는 안심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무엇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다섯 번째, 사업화 실적입니다. 네. 사업화 실적과 기업 매출 현황, 예상 수요 기업, 기존 협력 네트워크 등입니다. 이것은 사업 역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업화 실적이라는 것은 기존에 어떤 제품을 어느 정도 팔았었다, 매출 실적이 얼마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제품이 개발 완료되었을 때 이러한 마케팅 연락망을 통해서 사업화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매출이 지금 이렇게 상승 곡선을 걷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좋겠고, 또 우리가 제품 개발이 완료가 되면 어떤 기업 등에서 우리 제품을 사줄 것이다, 아니면 어떠한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협력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것과 MOU를 맺거나 구매 의향서를 받거나 그런 것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사업 역량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연차별 개발 목표 및 기간, 연차별 세부 개발 내역, 정량적 기술 개발 목표, 기술 개발 추진 일정. 네. 지금 여태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이미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한 것을 다시 한번 대면 평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부분을 다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차별 개발 목표 기간이라는 것은 그 과제의 수행기간과 일치되어야 되겠죠. 과제의 수행기간은 9개월밖에 안 되는데 뭐 1년 동안의 개발 기간을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탈락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별 세부 개발 내역, 네,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혁신기업 기술개발사업 같은 거는 2년 동안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연차별 개발 목표 및 기간을 1년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과제의 수행 일정과 동일하게 그런 기간과 일정을 잘 잡아야 되겠고요. 그거에 맞춰서 세부 개발 목표도 추진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량적 기술 개발 목표,
네, 우리가 과제에 성공이 됐다, 실패가 됐다 하는 것은 정량적 기술 개발 목표를 통해서 선정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량적 기술 개발 목표는 공인 인증서로서 증빙을 갖춰야 되고요. 정량적 목표라야만 공인 인증서를 또 시험 성적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술개발 추진 일정,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술 개발에 대한 목표가 중요하다. 어떻게 그 기술 개발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네, 어떠한 목표를 추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산 및 기업에 대한 소개, 또 사업비 분담 내용에 대한 설명, 참여 위탁 기업이 있으면 해당 기관의 개요 설명, 또 기업 역량을 재강조. 네, 여기서 보면은 비목별 사업비 명세서를 사업계획서에서 작성을 하죠.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한 기업 부담금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또 인건비를 어떻게 나타내는 것은 어떤 전담 요원이 있어서 그 인건비를 구성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 등등을 소개를 해야 되겠고요. 또 기업, 우리 회사의 업력은 어떻게 됐고 지금 어떤 물건들을 팔고 있으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사업 전개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소개하면 좋겠죠. 대표의 경험치라든지 또 직원들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설명을 하면 신뢰를 갖게 되겠습니다. 참여 위탁기업, 네, 여기서 참여기업이라는 것은 과제에 동참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겠고, 위탁기업이라고 하면은 주관 기관이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일부분을 위탁기업의 개발을 하청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또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그러든지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그러든지 그런 일부분을 떼주는 그런 부분을 그런 기관이 이제 위탁기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역량도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 내용에 있어서, 네, 무엇을 하고자 함이 명확한가, 개발 필요성과 더불어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네, 우선 첫 시작을 할 때에 이 기업이 도대체 무엇을 개발하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근데 이미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충 설명을 하는 부분이 죠. 그래서 제품 개발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함으로 해서 저 기업은 저 제품을 개발하는 데서 자신감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첫 번부터 이렇게 잘 설명함으로 해가지고 안심을 시켜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과제 책임자인가, 또 자신감과 설득력 있게 발표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과제에 대해서 선정하게 하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 그 부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감과 설득력 있는 발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과제를 직접 연구하는 사람이 또 이런 과제 발표 신청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발표를 해야지 자신감이 있고 설득력 있게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준비한 사항을 제3자가 발표할 때는 아무래도 자신감과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평가, 과연 이 과제를 수행해낼 수 있는가, 이 과제를 사업화할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 능력이라든지 또 사업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중에서 PT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PT를 준비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것이냐, 지금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사전 예산 질문, 네. 이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예상 질문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을 때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예상 질문을 충분히 준비하고 연습을 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경우라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평소에 자기가 개발하면서 준비하면서 했던 지식을 잘 정리를 해서 여유 있게 당황하지 않고 잘 차분하게 답변을 한다면은 선정이 될 거는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질문을 받았을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시선 처리는 평가자를 잘 대응해서 봐야 되고요. 뭐 다른 데를 응시하는 거나 뭐 그런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애니메이션 사용이라든지 멀티미디어 사용이라든지 페이지 구성, 비주얼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네, 애니메이션은 대신들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고요. 단순히 페이지 넘길 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나 음향이나 영상 같은 거는 작동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권하지 않고요. 페이지 구성, 비주얼 요소 부분은 시각적인 부분을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선 처리, 목소리 처리, 인상 처리, 자세.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발표할 때는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가. 당연히 평가자를 응시를 하고 진정성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발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과제 발표장에 가면은 스크린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혼자 떠들다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첫 번에 봐도 준비를 안 했구나, 또는 저 사람이 과제 준비를 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처리는 어떤 분들은 참 빠르게 말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준비한 PT의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서 시간 내에 이렇게 발표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목소리도 빨라지고, 목소리가 빨라지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는 당연히 준비를 많이 한 분이 차분하게 여유 있는 목소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차분하게 천천히 여유 있게 전달을 하고자 하면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여러 가지 특징이나 그런 자신감 같은 것들이 잘 전달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인상 처리는 당연히 저 여유 있는 표정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평가자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과 더불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찌푸리거나 이렇게 긴장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발표 전에 심호흡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점차 발표에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는 반듯한 자세가 좋겠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곳에 서서 일정하게 안정감 있게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고, 또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발표하고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쉬운 것이 이해하기도 쉽고, 또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여유 있는 발표를 하는 것이 듣는 사람이 안정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Q&A 시에는 평가자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근거 자료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여주도록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근거 자료를 필히 충분히 지참을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표는 제한 시간을 절대 엄수해야 되고요. 이 발표 시간 제한 시간을 엄수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거듭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발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자기가 발표하고자 하는 사항을 다 발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마이너스 점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심사위원도 사람이므로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런 복잡한 여러가지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정감 있는 발표, 진정성 있는 발표, 이런 것 등을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감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호감을 줄 수 있는 발표자 매너, 이런 호감을 줄 수 있는 발표 매너라는 것은 정중하고 예의 바른, 그리고 급하지 않은 이런 그런 부분이 호감을 줄 수 있는 발표자의 매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평가자하고 논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절대로 삼가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히 설명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나 이렇게 논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와 좋은 평가를 바라는 클로징 멘트가 있는데요. 이제 발표가 거의 끝날 쯤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그 발표했던 부분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주는 거죠. 요점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해서 평가자들에게 귀에 쏙 집어넣는 그러한 핵심 정리,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바라는 그런 겸손한 태도, 예의 바른 태도로 인사를 하고 마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흥미와 관심 유도. 요거는 도입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지, 왜 개발하게 됐는지,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흥미와 관심을 유도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을 청하는 정중한 자세. 어떤 대표님들은 뻣뻣하게 서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존심을 버리고 정중한 자세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인 성공 전략 최종 정리.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경쟁력 있는 사업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발표 자료를 작성을 하고 경쟁력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하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그 내용과 이 대면 평가의 발표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경쟁력 있는 발표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잘 할 수가 있고, 또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발표 자료도 거기에 맞게 잘 작성할 수 있고 발표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간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네.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지원과제에 대한 완료평가표입니다. 이것은 왜 보여드리냐면 완료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평가의 평가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과제 정보는 뭐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여러분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안 과제가 있고 일반 과제인데, 여기서는 대부분 다 일반 과제이고 보안 과제는 별로 없죠. 평가 결과 성공이냐 실패냐 보류냐, 요 부분이 지금 과제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는 중요한 결과인데요. 성공일 때는 그대로 이제 완료가 돼서 기술료 대략 기술료가 있는 부분은 10% 정도를 3년에 나눠서 이렇게 내면 되고요. 실패가 됐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보류가 됐을 때도 다시 한번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가 의견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달성도를 잘 수행을 했느냐. 당연히 요거는 이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입증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사업 수행의 적절성. 네. 그래서 개발 과제가 사업 수행을 잘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네. 그 다음에 R&D의 성과. 네, 이걸 통해서 특허가 진행이 됐는지, 네, 진행될 수 있도록 출원을 하였는지, 네, 그리고 그 성과로 시제품이 만들어졌는지, 네, 이런 것 등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가 기준을 보게 되면 우선 목표 달성도가 10점입니다.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가 탁월하다, 우수하다, 보통이다, 미흡이다, 불량이다, 뭐 이렇게 점수가 있는데, 일단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목표 달성 부분에 있어서 정량적으로 달성을 했는지 여부가 평가 대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물에 대한 활용 실적, 시제품, 네,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연구 인력 또는 장비의 활용 내역, 네, 이런 부분은 연구 노트를 통해서 잘 증빙을 잘 갖춰야 되겠죠. 밑에 보면 연구 결과물의 신뢰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연구 노트를 작성하지 않아서 실패 판정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노트라는 것은 또 한꺼번에 작성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작성을 해서 SM테크에 이렇게 업로드 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할 분담, 네. 연구기관과 역할 분담과 수행 결과가 잘 진행이 됐으며 역할 분담이 잘 되어서 각자 연구개발 수행을 잘 했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개발 평가 항목에 대한 시험평가 객관성, 네, 아까 말씀드린 시험평가에 대한 객관성은 공인인증서로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있는지,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화 추진계획, 사업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의 명확성, 이 부분은 MOU나 수요초에 구매양서, 계약서, 그런 주문서 이런 등등으로 이제 입증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도 증거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같이 첨부를 해야지만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과제 수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미리미리 그런 자료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준비를 하려면 어려운 문제들이죠, 이게. 네, 그 다음에 사업화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향후 경제적 파급 효과, 네, 그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수입 대체 효과가 있었는지, 수입 대체 효과가 있었다면 얼마만큼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은 개발하기 전에 그 제품을 수입하는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런 것이 대체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 고용 창출 효과라는 것은 과제 신청하는 그 순간부터 과제 완료할 때까지의 얼마나 고용의 변화가 있었는지, 새로운 직원이 얼마나 사업에 참여했는지 또는 입사했는지, 그런 고용 변화 부분이 이런 사업의 타당성 부분으로 점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보호는 기술 개발에 대한 권리 확보 부분인데, 권리 확보는 당연히 특허이죠. 또 실용신안으로도 될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산정 기준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서 탁월한 경우에는 특허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한 건 이상 등록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탁월하다고 점수를 매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탁월하면 10점이죠. 네. 우수는 특허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2건 이상 출원했을 경우는 우수 8점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특허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한 건을 출원하거나 또는 실용신안 한 건 이상 등록 완료되었을 경우를 보통으로 쳐줍니다. 그리고 미흡은 실용신안 출원, 불량은 특허나 실용신안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미신청됐을 경우에는 불량이죠. 참 이 점수에서 불량 점수를 받게 되면 완전히 과제 실패로까지 연결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감점이 있습니다. 감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보고서에 대한 제출이 지연됐거나 그래와 동등한 그런 그런 사태의 경우에는 감점을 받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는 예상 외로 좀 점수가 후합니다. 60점 이상만 받으면 과제 성공 판정이 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면평가 요령, 그리고 또 완료평가에 대한 요령 등을 이제 들여다보았는데요. 우리가 정보과제를 신청하고 수행하고 이제 종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지식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또 대면평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과제 수행하면서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셨는데, 네, 저는 지금 중소기업 정보기술진흥원에서 평가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중에서 여성과제가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질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너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서 그런지. 네. 네, 손 한번 흔들게요. 네. 네, 노래 안 시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네. 네. 평가 지표 중에 네. 탁월, 우수, 보통 분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 계획적인 목표 달성도다. 그게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분량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구체적으로 그런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탁월이고, 이런 혹시 정량적인 수치 평가위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평가위원들께서 보시고 이 정도면 탁월력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목표 달성도 사업 대비 이제 목표 달성도라고 나와 있죠. 네. 당연히 이제 목표 달성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하다고 점수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등하다 그러면 우수나 이렇게 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보다 미흡한 경우에는 이제 보통이나 근접할 경우에는 보통이나 아주 달성치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탈락입니다. 그 탈락이라기보다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죠.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결정되는 것은 바로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탁월이나 우수나 보통이나 미흡이나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그것이 선정이냐 실패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쉽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매 평가 항목마다 네.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고용 창출으로는 예를 들어 몇 명 고용하면 이 탁월. 네,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네, 따로 있는가요? 네,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한 명을 채용했다, 두 명을 채용했다, 5명을 채용했다, 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 과제 신청서 공고문에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평가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네. 그 T12 우리 평가 지표 중에 보면 네.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항목대로 돼 있는데 네. 탁월, 우수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치가 됐을 때 탁월이고 이런 부분은 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접적으로라도 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이걸 지금 생각 중인데. 네. 그러면 그 과제 보면 어느 정도 서로 연관성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기업이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명인데 한 명을 채용을 했으면은 100% 증액된 거죠. 그죠? 네. 증가된 건데 5명에서 한 명이 하면 20% 증가됐죠. 10명 중에 한 명이 하면은 10% 증가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이 이렇게 채용이 됐느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채용이 됐느냐 이런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과제 공고문에 어쨌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몇 명을 더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추측.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상치를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이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 정도가 20분 딱 발표하기 좋은 페이지 수? 네,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천천히 하니까 그 페이지 수를 조금 했더라도 딱 맞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또 빨리 얘기하는데도 이게 많은 양을 다 소화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발표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페이지 수를 조금 줄이거나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요, 우리는 평가를 하실 때 그 발표 자료 말고 처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평가위원들에게 주어집니까? 네, 당연히 그러죠. 그 서면 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평가자들은 모니터로 미리 스터디를 하고 평가에 임합니다. 그런데 워낙 여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한 1시서부터 4시 20분까지 6개의 과제를 한 사람이 다 수행하는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오전에 그 스터디를 하고 자기가 맡아야 할 과제는 A기업, B기업, C기업 뭐 이렇게 2개 내지 3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을 경우는 1개, 많을 경우는 3개까지도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오전 동안에 그것을 다 읽어보고 거기 대략적으로 이 기업은 선정할 것이냐 탈락시킬 것이냐 대략적으로 정하고 대면 평가를 통해서 그것이 조금 바뀌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스터디한 것을 다른 평가위원들한테 설명을 또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어떻고 저런 부분은 어떻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선입감 속에서 또 그 대면 평가에 임하게 됩니다. 평가위원들께도 미리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스터디한 평가위원의 얘기를 듣고 또 그 부분이 그런지를 다른 평가위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렇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누락이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누락된 부분에서 점수가 안 좋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탈락되는 기업은 전반전에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 형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